이 책은 한가함과 지루함의 윤리학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윤리학이므로 역시 해야만 하는 무언가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윤리학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첫 번째 결론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혹은 저렇게 해야만 한다 라는 식으로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대로의 당신이어도 좋다든지 당신은 당신다운 것이 좋다 또는 지금 그대로의 당신을 인정해야 한다 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라고 말할 수 있겠다. 지금 이 결론을 읽고 있는 독자는 이 책을 통독했을 것이다. 전체를 읽으면서 한가함이나 지루함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얻을 수 있었다. 한가함이나 지루함이 왜 사람을 괴롭히는지 이해하고 인류사 속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해 왔는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한가함과 지루함을 생각하는 데 주의해야 하는 여러 가지 논점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었다. 또한 한가함이나 지루함에 대한 여러 철학자의 논의를 살펴서 한가함과 지루함의 윤리학이 향해야 할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이는 한가함과 지루함의 윤리학을 위한 첫걸음이다. 자신을 고민하게 만드는 현상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얻은 인간은 어떻게든 변화할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것, 여기까지 읽어온 것이야말로 한가함과 지루함의 윤리학을 위한 실천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정확하게는 당신은 이미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한가함과 지루함의 윤리학의 실천을 앞으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이미 실천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 그리고 다음 결론으로 향하는 다리를 놓는 의미에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를 소개하고 싶다. 스피노자는 진리나 진리의 이해에 대해 매우 재미있는 생각을 했다. 무언가를 이해하는, 즉 알았다라는 생각이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는데 물론 그 대상을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면 수학 공식의 설명을 듣고서 그러한 감각을 느꼈다면 그 공식을 이해한 셈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무언가를 알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있어 알미란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한다. 말하자면 이것이 알게 되었다는 뜻인가? 라는 실감을 얻는다. 사람은 이해하는 순서나 속도가 저마다 다르다. 같은 내용을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해도 누구나 같은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여러 가지를 이해하기 위해 나름의 방식을 발견해야 한다. 답을 찾기 위해 특별한 작업은 필요 없다. 실제로 무언가를 이해하는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사람은 점차 자신이 가진 지성의 성질이나 본성을 발견한다. 알았다는 실감은 이해란 어떤 것인지 직접 가르쳐준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해라는 행위의 이러한 측면을 반성적 인식이라고 했다. 인식은 이해하려는 대상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해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한 과정이 사람에게 이해하는 기술을, 더 나아가서는 살아가는 기술을 얻게 된다. 반대로 이 과정의 중요성을 무시했을 때 사람은 주어진 정보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즉,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식이 되어버린다. 예를 들어 수학 공식의 내용이나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수식을 대입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식의 노예가 되고 만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알았다라는 감각은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이해하는 기술도 살아가는 기술도 얻을 수 없다. 단지 들은 것을 들은 대로 수행할 뿐이다. 한가함과 지루함의 윤리학과 관련된 결론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적용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소설을 통해 얻어진 성과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한가함과 지루함의 윤리학이 향하는 두 가지 방향성을 결론으로 제시하려 한다. 단 이 두 가지 결론 역시 이 책을 통독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논의와 소수를 쫓아간다는 것, 다시 말해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그 소설과 교류하는 방식을 독자가 저마다 발견해 가는 과정이다. 이 책은 한가함과 지루함에 관해 서술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을 같은 방법으로 설명해도 누구나 똑같은 식으로 이해할 리는 없다. 예컨대 1장에서 파스칼의 기분 전환에 대한 논의를 소개했다. 어떤 독자가 지난번 내 행동은 파스칼이 말한 토끼 사냥과 닮았는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논의는 자신과 더욱 밀접해진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하이데거의 지루함론을 상세히 검토했다. 어째서 하이데거는 파티에 참석해도 그런 식의 지루함을 느꼈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하이데거의 논의에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읽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하이데거에게 동감하면서 읽어도 좋다. 독자들은 여기까지 읽는 사이에 이 책과 교제하는 나름의 방식을 찾았을 것이다. 이처럼 책에서 진행하는 논의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을 맺으며 독서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양분이다. 그런 태도를 통해 한가함과 지루함이라는 주제를 받아들이는 나름의 방식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각자가 한가함과 지루함의 윤리학을 개척해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저마다 한가함과 지루함의 윤리학을 지님으로써 이 책의 결론은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앞으로 제시할 결론만 읽은 독자는 틀림없이 실망과 허무함, 환멸까지 느낄지 모른다. 또한 같은 의미에서 이 책의 결론만 두고 비판적으로 논평하거나 비난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서술의 과정을 함께 더듬어가면서 읽는 주체가 생각하고 변화하는 과정이야말로 더없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내릴 결론을 그대로 따른다고 지루함이 어떻게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독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열어가는 것뿐이다. 하프 내용을 전제로 내놓은 두 번째 결론은 사치스러움을 회복하는 일이다. 사치스러움이란 낭비하는 것이며 낭비란 필요한 한계를 넘어서서 물자를 취하는 일이다. 낭비야말로 풍요로움의 조건이라고도 말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낭비가 방해받는다.
사람들은 낭비가가 아니고 소비자가 되기를 강요당한다. 물자를 취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관념의 소비 게임을 지속한다. 낭비는 물자를 과잉으로 취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쯤에서는 반드시 멈춘다. 그때 나타나는 상태가 만족이다. 이에 비해 소비는 물건이 아니라 관념을 대상으로 하기에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으면 만족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에 소비는 계속되고 점차 과격해진다. 만족하고 싶은데도 소비할수록 만족으로부터 멀어진다. 바로 그 지점에서 지루함이 또아리를 튼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소비사회에서 일어나는 지루함의 양상이며 이 책에서는 소외라고 했다. 이 상태를 어떻게 피하면 좋을까? 인간은 소비라는 행동을 통해서는 물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므로 소비가 계속 지속된다. 그렇다면 물건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다. 물건을 있는 그대로 취하는 것이야말로 사치스러움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준다. 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 과제가 주어진다. 물건을 취하는 것이란 그 물건을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의식주를 즐기는 것, 예술과 예능과 오락을 즐기는 것이다. 그런데 즐기기는 결코 쉽지 않다. 쉽지 않으므로 소비사회가 그 점을 이용하고 만다. 러셀은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교육이란 다분히 즐기는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언급의 전제는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즐길 수 있게 되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하다. 복잡한 맛을 입속에서 분류하여 여러 가지 감각이나 신체 부위로 받아들이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다. 이러한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사람은 특정한 맛만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매일 먹고 마신다. 그러나 진정으로 먹지 않는지도 모른다.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 음식을 먹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또는 맛있는 것을 맛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들 맛있다고 말하는 것을 자신도 맛있다고 말하기 위해 우물거리며 씹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먹는다는 행위가 가능해지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먹는 행위는 물자를 취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일상적인 사례다. 먹는 행위를 예로 든 이유가 있다. 즐기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보통 고급 문화를 상상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도 러셀은 음식이 주는 즐거움 따위는 상정하지 않았다. 러셀은 위에서 인용한 내용에 뒤이어 훈련을 필요로 하는 즐거움이란 애당초 교양이 없는 사람들과는 인연이 없는 섬세한 즐거움이다 라고 덧붙였기 때문이다. 러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고전 문학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공부가 필요하며 그리스어를 읽을 수 없으면 그리스어로 된 고전 문학은 즐길 수 없다. 한문을 읽을 수 없으면 한시를 즐길 수 없다. 회화나 음악도 마찬가지다. 추상주의의 회화를 본다고 해서 커다란 캔버스를 메우고 있는 원색의 물감으로만 보일 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런 식의 그림이 등장하게 된 역사를 안다면 추상화를 즐길 수 있다. 음악 또한 마찬가지다. 문화를 통한 즐거움을 좀 더 많이 누린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훈련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교양을 필요로 하는 오락만이 아니다. 음식처럼 신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즐거움 역시 훈련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일상적인 즐거움에 더 깊게 향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지루함의 이 형식의 사례였던 파티 장면을 다시 떠올려보자. 파티에서는 무엇이든 재미있고 유쾌했다. 그 자리에 참석해 주위 사람이나 상황에 맞장구를 치는 모습에서 하이데거는 부하 내동하는 태도를 발견하고 자신 속의 공허함이 커져간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그 파티 자리에 존재했던 것은 단지 공허함 뿐이었을까? 파티에는 만찬이 준비됐고 음악도 흘렀다. 고급 시가도 있었다. 하이데거는 왜 그런 것들에 관해 좀 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아니, 도대체 왜 하이데거는 그러한 것을 즐길 수 없었을까? 시가는 일반 담배와는 달리 담배 잎 본연의 향기를 지니고 있어서 니코틴을 흡입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본연의 향을 즐기기 위한 향수와도 같은 기호품이다. 그 향기에는 하루 종일 계속된 노동의 피곤함을 풀고 기분을 느긋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하이데거는 왜 시가를 즐기면서 강의로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지 못했을까? 파티에서 마련된 식사는 또 어떠할까? 하이데거는 격식을 차린 음식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파티의 격식대로라면 식욕을 돋구기 위해 마시는 식전주나 전체로 된 식사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맛이 없었다면 맛이 없었다고 말하면 그만이다. 맛있었다면 그만큼 좋다. 어쨌든 이상한 점은 하이데거가 파티 음식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파티 자리에서 흐르던 음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요컨대 그 장소에서 하이데거가 지루했던 이유는 식사나 음악, 시가 같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였다. 다시 말해 대상을 즐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답이 너무나 간단해서 아쉬울 정도이지만 하이데거는 그것들을 즐기기 위한 훈련을 받지 않았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대개 지루함의 제2형식을 살아간다. 다시 말해 지루함과 기분 전환이 특수한 방식으로 얽혀있는 삶을 영위한다. 그리고 무언가를 계기로 그 속에 잠재하던 지루함이 얼굴을 내밀었을 때 지루함의 제3형식 이꼬르 제1형식으로 도망쳐 숨어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사치스러움의 회복이란 지루함의 제2형식 속에 존재하는 기분 전환을 마음껏 누리는 태도, 즉 인간임을 즐기는 것이라고 말이다. 따라서 지루함의 제2형식은 하이데거의 지루함론이 찾아낸 실로 뛰어난 발견이며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다. 우리는 지금 하이데거가 구원했던 결단주의와는 다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새로운 결론이 가능한 이유는 하이데거가 지루함의 제2형식을 발견해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루함의 제2형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소비사회에 대해서도 매우 다르게 정의 내릴 수 있다. 소비사회란 지루함의 제2형식의 구조를 악용하고 기분 전환과 지루함의 악순환을 격화시킨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대부분 기분 전환과 지루함이 뒤섞인 상태를 살아간다. 그러므로 지루함에 빠지지 않도록 기분 전환을 지향하며 살아왔다. 소비사회는 이 구조를 노리고
기분 전환이 지향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구체적인 물건을 기호나 관념으로 몰래 바꿔치기 했던 것이다. 그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던 우리는 어떤 대상을 누리며 만족을 얻어야 하는데도 어딘지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끝나지 않는 소비 게임의 수행자가 되고 말았다. 낭비가가 되려고 했는데 소비자가 되어버린 셈이다. 인류는 기분 전환이라는 즐거움을 창조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부터 문화나 문명이라고 부르는 행위도 나타났다. 그러므로 그러한 행위는 지루함과 제2형식과의 그러한 행위는 지루함의 제2형식과 분리할 수 없다. 그런데 소비사회는 이 점을 악용해서 기분 전환을 할수록 지루함이 증대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소비사회 때문에 인류의 지혜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상가를 다시 떠올려보자. 그는 내일 혁명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혁명 이후의 풍요로운 생활에 대해 사고를 발전시켰다. 모리스는 그 답으로 예술이 민중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말은 예전에는 귀족의 소유물이었던 예술이 민중의 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생활 속으로 예술이 파고 들어가는 것, 즉 민중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일용품, 생활 잡화, 가구, 주택, 의복 속에 예술적 가치가 체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민중의 예술이다. 예술이 생활로 진입한다고 할 때 그런 생활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술을 맛보는 것이 가능해진다. 즐기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모리스의 생각은 훈련이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매일 예술적 가치와 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맛볼 가치가 있는 식사를 입에 넣게 된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한다. 모리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적용해보면 빵 역시 제대로 맛을 보자 라는 말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나아가 모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빵만이 아니라 동시에 장미도 추구하자. 인간의 생활은 장미로 꾸며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생활을 장미로 장식할 수 있으면 인간관계나 산업 구조도 조금씩 변해갈 것이다. 구조적으로 비정규 고용을 요청하는 포스트포드주의의 생산체제도 어쩔 수 없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결국 사회 변혁으로 이어진다. 이렇듯 한가함과 지루함의 윤리학은 혁명을 당면 목표로 삼지는 않지만 결국 사회의 총체적인 혁명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결론이 인간다운 삶, 즉 지루함과 어쩔 수 없이 공존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과 관련되어 있다면 세 번째 결론은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관계가 있다. 하이데거는 동물은 얼빠짐이라는 일종의 마비 상태에 있고 인간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즉, 동물은 특정의 충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환경 세계를 살고 있지 않는 인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지루해 한다는 것은 인간이 그만큼 자유롭다는 증거인 셈이며 결단을 통해 지루함을 인간적 자유로 반전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동물이 얼빠진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인간이 환경 세계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도 결국은 잘못된 견해였다. 환경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은 얼빠진 상태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인간도 동물도 모두 각자의 환경 세계를 살아간다. 그렇다고 해도 인간이 다른 동물과 완전히 동일한 존재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인간은 동물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나 상당히 높은 환경 세계 이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야말로 인간이 힘겨워지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는 인간이 하나의 환경 세계에 빠져 사는 것이 불가능하며 너무나도 쉽사리 지루해진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지루함과 분리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인간이 지루함에서 도망칠 수 있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에서 멀어지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동물이 하나의 환경 세계에 빠져 사는 고도의 능력을 지녀서 어떤 대상에게 압도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 인간이 지루함에서 도망치는 상태란 바로 동물되기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고도의 환경 세계 이동 능력을 지니고 여러 환경 세계를 이동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환경 세계에 머무르며 빠져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인간의 지루함의 근거였다. 그러나 인간의 환경 세계 이동 능력이 매우 저하될 때가 있다. 바로 무언가에 대해 깊게 사고해야 할 때다. 인간은 자신이 사는 환경 세계에 무엇인가 불법 침입하여 그 환경 세계가 붕괴될 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하기 시작한다. 사고할 때 사람은 사고의 대상에 의해 압도당한다. 즉, 동물이 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튼 그냥 지루해 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환경 세계를 지배하는 습관이라는 규칙을 분석함으로써 환경 세계의 붕괴와 재창조는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 현실은 시시각각 변화하며 똑같은 습관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하여 인간은 일상적으로 환경 세계를 재창조한다. 말하자면 인간은 일상적으로 동물 되기를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결코 특별하지 않으며 당연한 일은 아닐까? 지루한 상태에 계속 빠져 있다면 오히려 곤란하다. 아무튼 그냥 지루해 라는 목소리는 문득 들려오며 그 목소리가 멈출 새 없이 귓전에서 큰 소리로 떠나지 않는 상태는 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동물 되기는 일상적이고 흔한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지루해진다. 인간은 높은 환경 세계 이동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무언가에 압도당하더라도 곧 빠져나와 버린다. 환경 세계에 무엇인가가 불법 침입해도 즉시 습관에 의해 친숙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 강하게 압도당할 대상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습관화에 의해 당장 대응할 수 있는 불법 침입이 아니라 더 강한 무언가에 압도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런 강력한 압도됨은 어떻게 가능할까? 여기에서 제2의 결론으로 되돌아가 보자. 이미 몇 번이나 서술했듯 인간은 대개 지루함의 제2형식을 살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때때로 지루함을 느끼면서 향유할 대상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서술한 대로 이 생활에는 안정과 균정, 즉 여유가 있다. 인간이 결단을 통해 노예 상태에 빠진다면 사고할 것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인간이 결단을 통해 노예 상태에 빠진다면 사고할 것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때때로 지루함을 느끼면서도 향유 대상을 누리는 생활에서는 사고를 강요하는 상황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한다. 즐기는 것은 사고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즐거운 것도 사고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즐거움을 알고 있을 때 사고의 영역도 확장된다. 게다가 즐기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 훈련은 향유 대상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확장한다. 이것은 강제로 사고하게끔 하는 상황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이 된다. 인간은 즐거움이나 즐기는 행위를 배워가며 생각하는 행위까지 배울 수 있다. 이러한 훈련은 전혀 어렵지 않다. 예컨대 먹는 것이 아주 좋아서 식도락을 즐기는 인간은 점차 먹는 것에 대해 사고하게 된다. 맛있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떻게 해야 맛있어지는지 생각한다. 영화가 좋아서 극장에 자주 가는 사람은 점차 영화에 대해 사고하게 된다. 도대체 누가 만든 영화인가? 왜 이렇게 근사할까 생각한다. 얼마든지 예는 많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동물되기라는 제3의 결론은 인간임을 즐겨야 한다는 제2 결론을 그 전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앞서 스피노자가 말한 반성적인 인식에 대해 언급했다. 사람은 세상사를 이해하면서 과연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운다. 즐거움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당연하겠지만 아무리 근사한 것이 있어도 모든 사람이 압도당할 리는 없다. 사람은 즐기면서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에 압도당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 답을 배운다. 사고는 강요되는 것이라고 서술했던 질 둘레즈는 영화나 그림을 좋아했다. 그의 저작 가운데 영화론이나 미술론도 많다. 둘레즈는 당신은 왜 주말이 되면 미술관이나 영화관을 찾나요? 그런 노력이나 열정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다. 나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들레즈는 자신이 압도당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동물이 되는 것이 발생하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어디에 가야 그 상황이 일어나기 쉬운지 잘 알고 있었다. 들레즈의 경우에는 미술관이나 영화관이 바로 동물이 되는 순간이 일어나는 장소였다. 그가 사용했던 기다린다 라는 표현은 동물이 먹잇감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동물은 어디에 가면 먹잇감을 얻기 쉬운지 알고 있다. 본능에 의해 그리고 경험에 의해 안다. 인간의 경우에는 그런 본능을 기대할 수 없기에 조금씩 배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2의 결론에서 서술했던 대로 즐기는 훈련은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다. 무엇이 자신을 압도할 대상인지 곧바로 알 수는 없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면 사고하길 귀찮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이상 그러한 대상을 스스로 거부하는 상황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에게 사고하기를 강요하는 대상이나 사건이 넘쳐난다. 즐기는 것을 배우고 강제로 사고하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인간은 그 대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인간인 것을 즐김으로써 동물 되기를 기다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이 책, 인간은 언제부터 지루했을까?
한가함과 지루함의 윤리학이 내린 결론이다.